분노범죄, 분노범죄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제 숭례문 지하도 뭐 청소 노동자 살해 사건 이게 너무 긴가요? 숭례문 서울 숭례문 남대문이죠 인근에서 이 사람이 거기서 노숙을 하던 사람인데 거기 근처를 청소하시는 이제 노동자가 있으시겠죠. 그분을 이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해갖고 범인 뭐 잡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CCTV 추적해서 저 위쪽 남대문 교도소 뒤쪽 넘어가면 동자동 쪽에 제가 예전에 거기도 방화범 잡으러 쭉 소계동 넘어 저기 추적한 적이 있었는데 저기 청파동 저기 쪽에서 한겨레신문 쪽에서 예전엔 거기에 이제 노숙자들이 많이 살았죠. 노숙자들이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극빈층들이 사셨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일부 철거가 되면서 용산 쪽으로 이제 거주가 옮겨진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일종의 계층적 계급적인 편견이 있다. 그러니까 강남의 의대생 수능 만점 맞은 애 살인 사건에 비해서 너무 거봐 뭐 노숙자니까 살인을 했겠지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층적인 비하라든가 아니면은 집단 혐오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기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강남 의대생 왜 수능 만점이란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놈은 교제폭력범이지, 교제폭력 살인범이지. 이게 배경은 분명히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의대생이면서 프랑스 연대의대 다니는 수능 만점에 뭐 어떤 범인이 그런 교제폭력을 살인을 했을까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극빈층 노숙 생활을 했던 사람이 청소노동자를 살해하게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거봐 뭐 노숙자들이니까 결국 지저분하고 거봐 그걸 청소하려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물론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범인이 평소에도 흉기를 여러 종류 흉기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사용한 흉기 말고도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망상이 있지 않았을까. 지난 은평구 며칠 전에 있었던 일본도 살인 사건에서처럼 망상살인처럼 피해망상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피해망상보다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를 뭐 물을 달랬는데 거절해서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니 청소 노동자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죠? 지가 왜 그러려면 화장실에서 물을 먹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이 청소하는 수도가 따로 있죠. 거기서 물을 뭐 그런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전적으로 이거는 범인의 얘기니까 일단 한번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이 범인이 이걸 가지고 흉기를 계속 다니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이 사회적 불만, 자기 개인적인 형태의 어떤 뭐 처지를 비관하고 그런 것 속에서 가장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쉬운 상대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공격한 것이 아니냐. 청소노동자가 사실 지저분하니까 좀 비켜달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청소노동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애꿎은 피해자, 말하자면 뭐 사회의 극빈층에서 스스로 이제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된, 사실 안타까운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날이 덥고 또 사회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일정 정도 가깝게 생각해 보세요. 뭐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뭐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노숙하면서 얼굴이라도 한번 봤던 청소노동자한테 그거라도 비비려고 했다가, 청소노동자가 굳이 뭐 줄 이유도 없고 말을 좀 친절하게 할 필요도 없죠. 뭐 내가 뭐 물 주는 사람이야?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 이 극한 더위부터 시작해서 짜증나고 폭발적인 어떤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과 환경적 상황과,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흉기, 일본도 살인, 망상살인을 통해 나타나는 흉기가 모방이 됐고,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런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지하고 다니면서 무엇인가 이게 트리거가 터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흉기 소지가 문제인가? 그럼 뭐 어떤 불신 검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타인한테 시비를 거는 어떤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사실은 흉기나 이런 불신 검문, 적어도 뭡니까? 그 금속 탐지기 조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청소 노동자, 오늘은 청소 노동자가, 이번에는 2일 날은 청소 노동자가 이렇게 살해당했지만은, 다음에는 청소 노동자가 없으면은 오전 5시 10분이니까 거기에 서울역에 막 그 저기 KTX 타러 뛰어가는 어떤 분이 잘못 재수없게 걸려갖고 이 범인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 즉 집단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극빈층 상태에서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이 더위의 이 상황에서 이게 이른바 사회적 분노와 사회적인 어떤 이것을 공간적으로 차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죠. 보세요. 일본도의 망상살인 그 큰놈도 실제로는 그 정도도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쓰려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범죄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하면은 어떤 이 이전 노숙자의 범행과 그가 왜 흉기를 가지고 다녔는가,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고 범죄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들. 이 웃기는 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경찰 관계자가 말했다. 피해자한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라는 범인의 얘기. 그래서 묻지마 범죄는 아니다. 아니죠. 아니 피해자를 죽이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필 청소 노동자였기 때문에 얘가, 이 범인이 분노를 그 대상으로 한 거지. 그럼 이건 사실은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런 애들이 어떻습니까? 종로에 있는 이런 이 약간의 그 여인숙 같은 데에서 노숙 같은 아주 이렇게 하다가 수틀리니까 옆에서 소음 난다고 해서 불을 지르고 밑에 나오는 애들 찔러 죽이고, 아닌들 같은 경우는 자기 거주지에 불 질러갖고 찔러 죽이고, 이런 범죄가 더더욱 많아진다. 즉 말하자면 이것을 어떤 케이스로, 개인별로, 아니면 공간별로 무엇인가 방어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이런 어떤 좀 더 적극적인 치안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돌대가리들이, 경찰청의 돌대가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행안부 이런 놈들이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으니 이런 어떤 답답함이 있느냐. 마약과 음주 검사는 왜 합니까? 어,
아니 그 저 동자동에 사면 거기 어떻게 마약 살 돈으로 밥을 먹겠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침 5시, 새벽 5시니까 음주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딱 뭐 술 먹고 마약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닌데 사람을 저렇게 공격할 거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임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겠어요. 이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벌어졌던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이 한국 사회의 범죄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청소노동자가 물을 안 줘서 무시했다라고 뭐 여러 연합뉴스 TV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이른바 트리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트리거. 그런데 문제는 이 트리거 이전에 이 범인이 노숙 생활을 하고 서울역 인근에 여의주로 거주하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결국은 이건 범죄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준다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그냥 아이 미친놈이 그냥 노숙자 미친놈이 그 저기 청소년 죽였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조금 같은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주에서 공장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공장에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정확히는 어,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 부지 내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공장이 그렇게 아주 넓지도 않고 그 화물차라고 하면 화물에 그 사실 플라스틱 그 제조 원료 같은 게 실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화물차에 번개탄을 하면 그 차가 불이 나겠죠? 그 차가 불이 나면 그 옆에 있는 것 불이 나겠죠? 그럼 불이 그럼 공장에 옮겨 붙은 공장이 다 타는 거죠. 다행히 공장 전체가 탄 건 아니고 화물차 정도의 옆에 벽만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영상 분석하고 뭐 CCTV 추적하면 문제는 얘가 이 공장주와는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수틀려 갖고 금전 건강 문제를 비관해 갖고 그냥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 아무런 그 관련도 없는 그 공장의 그 마당에 있는 그 화물차에 불을 그것도 번개탄으로 무슨 그냥 불실 던진 것도 아니고 번개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불이 한번 붙으면 팍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불 오면 이게 진짜 이 공장주라든가 이 화물차 주인이 이런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의 방화범죄나 아까 형태의 그 소위 말하는 이상동기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런 경우는 대상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가 막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하는 치안 정책과 사회 정책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요즘 뭐 캘리포니아 산불부터 시작해서 이 더운 날 불나면 끄지도 못합니다. 그죠? 근데 캘리포니아 산불은 어떻게 났다고 그러죠? 어떤 미친놈이 자기 차에다가 화물차인가 자기 차에다 불을 붙여갖고 계곡으로 그냥 밀어넣었대요. 생각해보세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냥 그런 협곡이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울창한 산림이 있고 옆에 이게 찻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차에다 불 신어갖고 거기 땅 떨어지기 거기다가 굴린 거예요. 불을 붙여갖고. 그래서 불이 이렇게 났어. 이 더운 날. 지금 뭐 그냥 온통 타고 있어. 이게 제가 그 뭐 캐나다도 그렇고 작년에 또 뭐 캘리포니아도 어디 산불 난 게 다 방화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제 뭔가 이제 이게 미치기 시작하면은 불을 통해서 불이라는 악마를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있나 봐요. 다 파괴하고 싶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까. 이게 일종의 그 자살이죠. 파괴하면서
타인과 타물을 파괴하면서 자기도 자살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그 협곡에 차로 들어갈 때는 어느 놈은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저 운전차를 한다. 이렇게 그 경고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되지 않나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어제 그젠가 이 더 황당한 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하나가 뭐 중국제라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중국제는 아니겠죠. 무슨 뭐 어디더라? 근데 전기차가 한번 불이 펑 나니까 감당을 못해. 그리고 옛날 지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서 소방차가 친구가 높은 소방차 들어가지 못해. 전기차는 불을 못 끄잖아요. 어떻게 꺼야 되죠? 가서 수조에 넣고 담그라. 아니 그것도 이런 평지나 그렇지. 이 지하 주차장 결국은 지하 주차 옆에 있는 차들 다 타고 문제는 그 연기가 아파트 위로 올라가서 아파트 사람 막 연기 나고 다 대피하고. 전기차 좋죠. 그런데 전기차에 화재가 났을 경우 그걸 어떻게 꺼야 될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전기차를 이렇게 대중화 시켜버리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그 새끼는 돈을 엄청 쳐벌고 막 우리나라의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인가 뭐 이런 데서 2차 전지 회사 이런 데들 돈 많이 벌고 그러죠. 정작 근데 그게 차로 대중화됐을 때는 끌 방법이 없을 때 그게 불이 났을 경우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인류 삶에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한번 이 재해 관련된 이 부분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개발할 때 전기차의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돼요.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이 상태로 갔다가 생각해보세요. 거기 저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 전기차 하나가 화재 났는데 예? 그 모양 그 꼴인데 몇 대 넣어놨으면 이게 다 아니까 아파트 다 죽죠. 지금 이제 오늘 좀 전에 뭐 우리나라에 40도가 넘을 거라고 며칠 한 열흘은 더 갈 거라고 하는데 열흘만 더 갔으면 좋겠어요. 더 가면 사람 이제 뭐 지금도 여러 죽어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기후위기 그 얘기 아닙니까? 하긴 이렇게 이거야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없는 사람들이 얘기고 팔자 좋은 놈들은 휴가 가고 뭐 팔자 좋은 놈들은 다 그냥 돈 벌어 갖고 또 이제 시원한 데 가서 에어컨 틀고 살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냥 쪄 죽는 거지. 그래서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 사람 죽어나가는데 휴가 가는 새끼가 있는 반면에 내가 어디 참, 낯짝도 좋아. 그건 뭐. 자, 음주운전.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돼요. 전라북도 순창에서 삼남매가 그러니까 몰살을 했어요. 부산에 살던 삼남매인가 외삼촌 집에 왔죠. 이제 피서로 왔죠. 그런데 부산에 사는 삼남매는 25살 여성, 18살, 17살 남매 삼남매. 그런데 이제 이종 사촌이겠죠. 외가 쪽 사촌이겠죠. 22살짜리 이놈이 운전하는 트럭. 이 22살 놈이 술을 먹은 거예요. 읍내에 가서. 술 먹은 놈이 운전을 한 거죠. 근데 1톤 트럭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톤 트럭이 어떻게 4명이 탑니까? 근데 탈 수 있죠. 구겨놓으면 탈 수 있죠. 어떻게 타죠?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3명이 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운전하는 놈은 술이 취했네? 0.08이네? 면허 취소 수치? 그러니까 이 커브길을 돌다가 그냥 했는데 이게 참 더러운 게 커브길을 돌다가 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운전한 놈은 살았어요. 나머지 조석에 셋이 죽었어요. 절대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운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죽이고 그 자기 동생들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이 등신 같은 새끼가. 그죠? 근데 지금 또 음주운전 건이 있죠. 저는 이 판사의 판결은 이해 못하겠어요. 하루에 2번 음주운전한 놈이 있어요. 30대 남자 놈인데 여자친구가 아예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겠습니까? 37살 놈인데 근데 문제는 이놈한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문제는 근데 이놈이 2012년도 16년에는 그때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다 사면해주고 음주운전하고 사면해주고 벌금형 이게 계속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새끼는. 그러니까 절대 음주운전하는 놈은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하고 아웃으로 아예 차를 몰수하거나 아예 강하게 처벌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이번 이꼴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법도 부실해. 판사 새끼들도 엉망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뭐 그냥 또뭐 벌금 좀 내고 또 하면 되지 뭐. 아까 그 애들 보세요. 22살 낸 놈이 음주운전에 간땡이가 꽂지 자기 동생과 누나 사촌 셋이나 죽였어요. 그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합니까? 지금 참 이제 안타까워서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서울시에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키링이에요, 키링. 키링인데 휴대용 안심벨이래요. 헬프미 약 2만 개. 뭔지 아시죠? 이렇게 키링을 달고 다니면 저도 이제 뭐 이건 키링은 아닌데 뭐 이건 이제 제 그 차 저기 열쇠죠. 여기다 키링 같은 거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누르면은 어떻습니까? 경보 빡 하고 또 바로 112 신고가 되는 헬프미.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헬프미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를 2만 개 만들었다니까 신청하세요. 호신용 안심벨입니다. 뭐 여러 가지 범죄 취약계층한테 보급한다니까 여러분 신청하셔서 꼭 이런 안전용품들은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참 이런 걸 써야 되니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써야죠. 우리가 이제 그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들한테 상담 치료 이렇게 글쎄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스토킹 가해자가 있어요. 야, 너 스토킹 가해하지 마. 어? 상담 치료 받아? 그러니까 스토킹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한테 상담 교정 받아라. 258명. 대부분 이제 남성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 받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지금 말하자면 얘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만 상담 교정 치료를 받았대. 왜냐? 이 피의자들한테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만 이수명령을 내리는 거지 얘는 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죠. 아직 그 보험 판결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받아라 라고 하면 얘 받겠습니다 하고 안 받는 거예요. 참 우리 사회가 스토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확대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토킹 범죄 처벌인 데 있어서도 사실 좀 우리 수사기관의 부분에서도 좀 여러 가지 면부터 좀 많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글쎄요. 스토킹 범죄가 신고가 올해 1월 1일부터 5월까지 12,000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수사기관, 경찰이나 이런 특히 경찰이죠. 뭐가 스토킹인지 스토킹을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아직 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 어떤 그런 대응이 안 돼 있어요. 실무상.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교육을 강화를 하고 매뉴얼을 촘촘히 하고 그런 어떤 스토킹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단지 경찰 애들은 모르겠어. 이게 스토킹이 아니야.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러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라든가 뭐 경찰대 무슨 교수나 이런 애들은 뭐 예?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수사기관들이 뭐 대응체계가 필요하고 경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뭐 전담반을 만들어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추상적이면 떠드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이나 스토킹 방지법에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그러면 전담 수사관 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교육할 것도 얘기도 해줘야죠.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추상적인 얘기만. 뭐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